제가 판단한다면 스마트폰 다음의 세대 주자로 떠오를 종목은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보십니다. 애플이 뭔가 제품을 내놓으면 그게 시장에서 주력이 되는 성향이 있어요. 네, 정철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신기한 IT에 대한 책을 쓴 정철환입니다. 저는 90년부터 삼성컴퓨터를 시작으로 IT 업계에 33년째 지금 일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KG그룹의 KGICT라는 신설 IT 법인의 IT 사업 담당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삼성컴퓨터라고 하면 진짜 저 어렸을 때 그 시절에 막 나왔었던 네. 그 컴퓨터 이름이고.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보다 더 컴퓨터로 유명했던 시절. 맞아요. 네. 그 기억이 정말 좀 새록새록 나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IT의 역사의 산 증인이신데 네. 또 이렇게 전문가들 모시고 네. 현재 이 IT 산업에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근시일 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좀 IT 관련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IT 시장의 차세대 주자는 무엇이 될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하고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의외로 많이 틀려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네. 스마트폰은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에서 PDA 폰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이미 등장을 했었어요. 지금의 스마트폰이 가진 기능만큼은 아니지만 전자우편, 웹브라우징, 인터넷 통신 등이 되는 그런 휴대용 단말기였는데 네. 10년 가까이 매우 고전을 했거든요. 차세대의 주력이 될 거라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맞아요. 2010년 네. 이후에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거든요. 또 하나는 소위 말하는 VR이에요. 오큘러스 캐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VR, 지금 사실 메타버스도 그거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는데 네. 그 VR 기술이 등장한 것도 20년, 30년 전에 등장한 기술이거든요. 그 영화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그렇고 13층이라는 또 영화가 있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 이미 90년대에 가상공간과 메타버스의 개념을 상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메타버스는 본격적으로 열리진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중화는 안 됐죠, 사실. 네. 그런 면에서 차세대 IT 기술이 과연 근시간 내에 무엇이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참 어렵지만 제가 판단한다면 스마트폰 다음의 세대 주자로 떠오를 종목은 웨어러블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어러블. 네. 웨어러블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몸에 착용하는 그런 그렇죠. IT 디바이스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VR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스마트워치죠. 스마트워치. 네. 그거 역시도 스마트워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애플워치가 나오고 나서 보급이 본격화되었거든요. 근데 스마트워치가 가지는 기능은 손목 위에서 다양한 컴퓨터 정보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과 연결되는 웨어러블이 나와야 돼요. 근데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글래스가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 거의 한 10년까지 그렇죠. 안 됐어요. 네. 한참 전에 나왔었는데 성공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역시도 구글 글래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차세대 유망한 기기가 될 거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렇게 IT 기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뜰 IT 기기를 맞추는 게 어려운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보십니다. 이 시각과 결합된 스마트 글래스 또는 AR 고글, MR 고글이 이제 한 2, 3년 이내에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IT 기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애플에서 과연 언제 MR 글래스를 내놓느냐 이게 뭐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나온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사례에서 보면 알듯이 애플이 뭔가 제품을 내놓으면 그게 시장에서 주력이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사실 좀 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네. 앞서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뭐 워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왜 애플이 그럼 출시를 하면 그게 약간 좀 대중화의 신호탄이 될까요? 일단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네. 주로 이제 삼성 갤럭시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 또는 이제 다양한 중국의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전 세계 사용자들은 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기기는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좀 소위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애플은 정말 확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신제품을 내면 누구나 한번 써보려고 해요. 애플 유저들이라고 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한 30% 정도가 애플 유저들인데 그렇죠.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하고 우리나라는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 미국은 거의 한 40%, 평균 한 30% 되는데 그 30%의 유저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촉발,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또 제품을 내놓으면 막 시장에 쫓겨서 성급하게 내놓지 않아요. 삼성이 VR 고글도 내놓고 스마트워치도 내놓는 동안 애플워치도 안 나왔고 고글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삼성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서 네. 퍼스트 무버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애플은 퍼스트 무버보다는 뭔가 이게 시장에서 결정적으로 먹히는 타이밍과 기술이 성숙될 때를 기다렸다가 출시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나오면 업계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디바이스의 시장이 열리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미 경험적으로 몸에 체득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애플에서 MR 고글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도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그걸 활용한 다양한 앱을 개발할 때가 됐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순서가 그럼 그렇게 된 거네요. 뭔가 하드웨어 기기 관점에서 애플이 뭔가 딱 출시를 한다면은 확실한 그런 캡티브 마켓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이 콘텐츠 시장,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시장 역시 같이 확산이 될 것이다.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수요가 생기니까요. 이게 항상 벤처 기업들이 초기에 고전을 하는 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시도를 하지만 시장이 안 열려서 투자금 다 떨어져가지고 결국에 문 닫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VR 고글 회사들 중에 문 닫은 회사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초반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출시했는데 네. 결국 시장이 안 열려서 못 버티고 문 닫은 회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에 인수되면서 오큘러스 2라는 퀘스트라는 걸 내면서 이제 좀 대중화되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대중화가 안 됐어요. 저도 하나 샀는데 네. 게임 말고는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도 그냥 주변에 VR방 그냥 호기심에 한번 가봤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사실. 네. 그런데 애플은 그래서 VR은 안 하고 MR로 간다는 게 정설이에요. MR이 구체적으로 뭐죠? 그럼? 이번에 네. 그 메타에서 퀘스트 프로라는 220만 원짜리 신제품을 최근에 냈는데 그것도 MR로 됐어요. MR이란 네. VR은 딱 고글을 쓰면 완전히 가상 공간에 갇혀요. 현실 맞아요. 세계를 네. 못 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필연적으로 집안에서밖에 쓸 수가 없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쓰고. MR은 물론 퀘스트 2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지만 그건 안전을 위해서 주변 환경을 디텍트하기 위한 카메라지 실제로 컬러풀한 고해상도 이미지 주변 환경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그 메타 퀘스트 프로는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 HD급의 컬러 영상을 보여줘요. 실시간으로. 그 위에 가상 물체를 오버레이에서 덧붙여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고 돌아다니면서 가상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간의 제약에서 묶이는 거예요.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인터넷 붐이나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가 오늘과 같이 대중화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모바일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봐야 된다 그러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집에서만 봐야 된다 그러면. 근데 이걸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게 되면서 그런 시장이 열린 거거든요. VR은 한계가 있어요. 집안에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게임이나 이런 거밖에 못하는데 MR이 그것도 쉽게 착용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MR 고글이 대중화된다면 메타버스의 새로운 단계를 아마 접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걸 애플이든 페이스북이든 서로 선점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읽은 어떤 아티클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애플은 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고는 하는데 네. 애플은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안 써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MR,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용어를 쓰고 페이스북은 화면까지 메타로 바꿔서 메타버스에 맞아요. 올인을 했고 이게 근데 메타버스냐 VR이냐 MR이냐 이거는 사실은 지역적인 논의라고 봐요. 궁극적으로 하나로 합칠 거예요. 그 후에 먼 훗날 이걸 여전히 메타버스라고 부를지 아니면 다른 말로 부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뭐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까지는 좀 메타버스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좀 뭐 일반인이나 뭐 투자자에게나 더 친숙한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약간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증시에서 이 메타버스 타이틀을 달고 있는 뭐 콘텐츠 기업도 그렇고 뭐 게임 기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이제 폭락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방금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신 걸 들어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MR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이들 기업들한테도 확실히 좀 먹거리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도 칼럼을 썼는데 네.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시장의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90년대 말에 닷컴 버블하고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90년대 중반에 웹브라우저가 등장하고 웹 서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자이크, 넷스케이프 같은 웹브라우저가 세상에 퍼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그게 닷컴 붐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네.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하자. 그게 아마존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애완동물 용품을 사자. 그게 펫닷컴이라고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한때는 어마어마한 시총을 가졌던 회사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옛날 하연이 친구를 만나자. 그게 프렌드스터나 뭐 우리는 뭐죠? 옛날 친구들 동창들 연결해서 아이러브 스쿨인가? 아이러브 스쿨. 예. 네.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그게 웹의 서비스로 됐지만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그 많았던 아이디어와 그 많았던 벤처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시장에 사라졌거든요. 그 이유는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기술적으로.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시절에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다 PC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 다음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네. 그걸 밖에 나가면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2010년에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그 아이디어에 사실 다시 다 리바이벌 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처럼 메타버스도 지금은 PC에서 되거나 아니 스마트폰에서 되지만 이게 시야가 고정돼 있고 화면도 고정돼 있어요. 원래 진정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융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아직 아이디어는 수많은 메타버스 기업들이 냈던 아이디어는 앞으로도 유효하겠지만 기술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인터넷 초창기 서비스 중에 동영상 서비스가 없었어요. 회선이 너무 느려서. 그러네요.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애플에서 퀵타임이라는 압축 방식이 나오면서 요만한 동영상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되면서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인터넷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네. 지금은 4K 영상까지 볼 수 있는 게 통신 속도의 발전이잖아요. 네. 5G. 그래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5G 4K 영상을 볼 수 있고. 근데 실제로 메타버스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밴드위스로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거예요. 한 6G 정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팅 파워도 부족하고 네. 통신 밴드위스도 부족하고 기기 하드웨어 발전도 부족하고 그러니 메타버스 회사들이 꿈꾸는 진정한 메타버스 이루기에는 아직 하드웨어가 또는 통신이 또는 소프트웨어가 또는 개발자가 아직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닷컴 붐 시절에 나왔던 아이디어가 무효하지 않은 것처럼 그 시장 여건이 무르익으면 언젠가는 메타버스 또는 다른 용어가 될지 모르지만 차세대 인터넷으로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정말 인터넷의 뒤를 이을 온라인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스마트폰 혁명 이후에 애플이 본격적인 MR 기기를 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되는 엄청난 그런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 소위 증강현실, 가상현실 또는 메타버스가 추구하는 미래가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환경이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SF 영화에서 예측하는 이유가 결국 그게 인간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현실을 또 새로운 공간을 열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언제일 거냐. 이 또 하나의 또 잘 아시는 기술 예측에서 설왕설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거든요. 맞아요. 네. 자율주행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맞아요. 지금도 웬만한 자율주행 된다고 다들 광고하지만 진정한 자율주행 레벨 5는 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연도가 5년, 10년씩 차이가 나요. 메타버스도 언제 우리가 꿈꾸는 메타버스가 열리기 시작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2, 3년 이내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의 뒤를 잇는 IT 산업이 될 거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시기가 드디어 메타버스가 열리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스마트폰이 없어지는 시기. 지금 데스크탑 아무도 안 쓰죠. 노트북도 거의 안 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스마트폰 자체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는. 그게 아마도 진정한 차세대 IT 환경이 열리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디바이스 그 기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화소수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센서 같은 거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신 기술 6G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마련이 돼야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자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섹터에서 좀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IMF도 겪어봤고 2007년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네. 반면에 닷컴 붐도 옆에서 저도 그때 당시에 삼성 SDS 다니다가 아. 벤처에 나간다고 삼성 SDS 그만두고 벤처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벤처에도 있어봤고 네. 또 모바일 환경의 급격한 성장도 봐왔고 이걸 경험으로 비춰보면 이 주식이라는 건 네. 결국은 부침을 하지만 네. 지속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술 섹터에 있거나 또는 관련된 섹터에 있는 회사라면 지금 뭐 금융위기나 또는 환율, 고환율 뭐 아니면 금리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3차 산업혁명이 약간 인터넷 혁명이잖아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약간 그런 인터넷 혁명로 촉발된 인공지능의 로봇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그게 어떻게 본다면 약간 디바이스라든지 실생활 관점에서 좀 그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익을 주는 그런 쪽에 좀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4차 산업혁명이 인터넷으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네. 그리고 언젠가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와 로봇이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 있는 아바타가 지금은 가상현실에만 있지만 네. 그게 로봇하고 다운로드가 돼서 로봇이 현실에서는 그 가상현실에서 보던 아바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약간 그렇다면 메타버스 방금 말씀하신 그런 MR 기기 다음에 좀 콘텐츠가 나오는 거고 궁극적으로 또 디바이스가 한 번 더 확장이 된다면 로봇 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로봇이 일상화가 되면 진정한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차이가 무너진다고 좀 보여집니다. 즉 미국에 있는 사람과 내가 바로 옆에 있는 로봇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같이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바타가 사실 약간 가상현실, 즉, 뭐, 게임이나 그런데 이제 그런 아바타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바타 실물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로봇으로.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옆에 로봇으로 그 사람이 접속을 해서 완전히 이제 각 고글이나 이런 거 안 쓰고 현실에서 이제. 뭐 그런 SF 영화들도 있죠. 뭐, 서로게이트라는 영화도 있고.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봐요. 로봇도 역시 굉장히, 미래의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인데, 사실 너무 좀 앞서가는 얘기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기술이 앞으로 발전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증시에서 이 로봇 관련 그런 뭐 기업이라든지 뭐 투자 관심도가 상당히 높긴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이제 9월 그 말 정도에 AI 데이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선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증시에서는 본격적으로 뭔가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또 그 결부시켜서 봤을 때는 끝판왕으로 본다면은 끝으로 본다면은 정말 로봇이 그런 나의 아바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겠구나. 차세대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해요. 로봇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다음이 약간 좀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좀 지금 시장은 어렵긴 하지만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주식은 우상향하니까 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잘 공부를 해가지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 잘 발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인프라가 되는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MR기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뭐 클라우드라든지 네.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가 최근 한 30, 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3년 이내에 그 수의 버금가는 20, 30개의 데이터 센터가 신규로 지어져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 인기가 급증한 이유는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에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중국은 사실 미국이나 이런 외국의 클라우드 회사에 들어가기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본은 일본대로의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딱 그 중간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서 지금 한 20, 30개의 데이터 센터가 새로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메가 데이터 센터가 큰 걸로 다음번에 데이터 센터 수요를 이끌고 갈 건 바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영역이에요. 메타버스, 가상현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커질 거다. 뭐 지난 주말에 데이터 센터 불나가지고 좀 사고가 있었지만, 근데 그거는 또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올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도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단일 클라우드만 쓰는 게 요새 추세가 아니라 회사도 멀티 클라우드라 그래서 다양한 클라우드 회사로 분산합니다. 근데 이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든지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한테는 더 좋은 거네요. 중복 구매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 대신 IT 관련 사람한테는 아주 어려운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복잡한 환경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네. 확실히 약간 수요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면 또 네. 좋은 그런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을 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0년, 2021년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 좋은 거만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게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은 사실 뭐 IT 혁명, 스마트폰 혁명, 그래서 뭐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드론 로봇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 같고 뭐 주가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대표적인 이 IT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카카오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핀테크도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4차 산업혁명 그와 관련돼서 수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가적인 측면만 본다면 정말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주가는 반대로 가지? 라는 그런 의문이 첫 번째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좀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카카오 주가가 빠지는 건 네. 핀테크나 그 모바일 뱅킹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카카오가 중요한 핵심 사업들을 계속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로 만들면서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시키면서 카카오의 원래 회사의 가치를 계속 지금 하락시키고 있는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 카카오뱅크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열광을 했었거든요. UI가 너무 심플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보던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사용하기 쉽고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만든 모바일 뱅킹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점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많이 줄 거고 경비가 줄 테니 그 이익을 예금주한테 줄 수 있겠구나. 그때 당시 카카오가 금리가 높았어요. 다른 시중은행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뱅크의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아요. 못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금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금금리. 적금금리. 예금금리. 저는 대출을 안 받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훨씬 낮아요. 그 이유가 은행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모바일이 은행이든 기존 은행이든 똑같은 비즈니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익을 내야 돼요. 수익은 어떻게 내냐 하면 들어온 돈에서 대출금을 돌려서 이자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은행들이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은행 다 시장마다 하나씩 있고, 뭐, 하나은행, 그 다음에 뭐, 우리은행 다 지점들이, 거기 지점이 또 사람들이 근무하고, 이런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대출 수요를 일으키면서 뭔가 수익을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데, 모바일 뱅킹은 그런 영업을, 지점이 없는 건 장점인데, 그래서 지점이 인력이 없다 보니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K뱅크도 그렇고, 토스도 그렇고, 토스는 더더욱이 더 상황이 안 좋죠, 토스뱅크는. 네. 그래서 수익이 안 나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처음에 오버슈팅 됐죠. 닷컴 버블 때처럼 어떻게 본다면은. 그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국민은행 모든 시중은행을 다 뛰어넘었다는 것도 좀 약간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다음 중요한 이슈로는 이제 시중은행들이 따라잡았어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모바일 뱅킹 앱이나 이런 면에서 카카오뱅크에 못지않은 사용하기 쉽고 좋은 앱들을 만들어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 뱅킹이라는 게 시작됐잖아요. 한 2년 전쯤에. 네. 오픈 뱅킹이 되면서 그 은행 간의 거래가 어떤 모바일 뱅킹 앱을 쓰든 다 가능하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뱅크만이 가지는 차별화 포인트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그런 면에서 시장 환경이 변했고 카카오의 잘못도 있고 기존 금융권이 재빨리 따라잡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카카오는 그래서 이번에 또 데이터 센터 사고도 있었고 아마 좀 큰 전략적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결국은 누가 은행을 가겠어요, 이제 앞으로. 은행 역시도 지점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그렇죠. 모든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모바일 단말기로 될 거고요. 뒷단에 인공지능이 덧붙여서 창구원의 역할을 대신할 거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도 짜줄 거고 결국 인공지능에 기반한 모바일 뱅킹이 핀테크의 대세가 될 거라고는 당연히 그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별 기업의 문제지 사실 핀테크라든지 모바일 금융 환경에 대한 발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이 모바일 뱅크 발전시켜 나가시는 걸 보면 확실히 이거는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서 간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관점에서 뭐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특히나 이제 뭐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그런 IT 관련 기업들이 증시에서는 좀 성장주로 분류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IT 회의론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T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지금 쭉 저희가 I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미래의 메타버스가 어쩌니, 가상현실이 어쩌니, 로봇이 어쩌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IT를 벗어난 근미래, 즉 앞으로 향후 20, 30년 후의 미래를 상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게 결국은 산업의 중심이 되고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네. IT 주식이 가지는 가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의 중요성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또 하나 아직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게 자율주행차고요. 자율주행차가 등장하면 세상에 한 100가지는 바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주차장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차가 더 이상 주차하면서 서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계속 스스로 효율적으로 돌아다니니까.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주차 공간을 과연 뭘로 활용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게 또 스마트팜이나 도시 농사로 또 연결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IT로 관리되고 IT 영향을 받는 거라서 IT 주식은 필연적으로 투자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IT 업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계속 도전하시고 새로운 회사도 탄생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하고 막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쭉 지켜봤더니 IT 산업이라는 하나의 섹터가 예전에 존재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의 섹터가 아니라 그냥 전 산업에 그냥 퍼져나가는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쫙 번져나가면서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네. 전기가 하나의 별도의 산업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전기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잖아요. 인프라죠 그냥. 그냥 인프라잖아요. 네.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IT도 거의 이제 전기가 우리의 인프라가 되는 거와 유사한 수준에 근접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나 또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최근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잖아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우리 삶의 비중을 높여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점점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가게를 가든지 그렇게 하면은 식당에서 이 로봇이 뭐 기본적인 거는 뭐 접시 회수하는 거라든지 메뉴 갖다 주는 거라든지 로봇이 자체적으로 하고 뭐 로봇 커피라든지 키오스크는 이미 한참 됐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3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지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뭐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미국 그 고용노동청에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그런 미국 기관에서도 연구한 레포트가 있고 과연 로봇이 발전하면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냐. 의외로 단순 노동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 노동자들도 꽤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계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네. 이런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말하는 로봇은 광범위한 의미예요. 물리적인 로봇이 있고 소프트웨어 로봇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일거리가 줄고 할 일이 없어질 것이냐? 뭐 일부는 그렇겠지만 어차피 사람도 줄고 있잖아요.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거는 트렌드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는 건. 네네. 그래서 어차피 노동력은 앞으로 로봇이 대체하게 될 노동력이 사람한테 문제 일으킬 정도가 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어서 오히려 로봇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네네. 제조 현장이든 뭐 서비스 분야든 결국 부족한 사람을 대체해서 로봇이 필요하게 될 거고, 사람은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방금 질문에 3050 세대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이냐. 결국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IT 업계에 대해서 저도 책을 낸 이유도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썼지만, 공부를 늘 해야 되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항상 탐구하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IT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러면 그걸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적용해보고 익숙해져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력과 그다음에 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수성, 뭐 이런 감성, 이런 거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아직은 따라가기에는 아직 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술과 능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서바이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그걸 이제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감성적인 거를 약간 학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껴야지 약간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실제로 느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로봇이 감정이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해가지고 뭐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로봇은 감정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인공지능도 감정이 없고 아직은 스스로 질문을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래요. 대답은 잘해요. 그러네. 근데 질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봇은. 인공지능은. 그러네요.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드디어 지능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꼬마애도 질문을 하잖아요. 맞아요. 왜 하늘은 왜 파래요? 하늘이 파란 걸 보고 궁금함이 생긴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질문을 안 해요. 하늘이 왜 파래? 그러면 대답을 해주겠죠. 뭐 우주에서 온 태양빛이 뭐 계기 중에 산라이, 다 그건 데이터에 있는 거고. 아직 질문을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어렵다고.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감성도 없는 거죠. 약간 좀 그런 로봇의 약점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인공지능의 약점이죠. 그럼 잘 알고 있어야지 또 우리가 네. 또 다가오는 변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직업을 선택을 하고 어떤 분야로 갈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과 사람이 컨택해야 되는 필요성은 꾸준히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카라쿠페 당토. 그러니까 뭐 네는 네이버고요. 네이버. 뭐 카카오는 카는 카카오죠. 그리고 쿠팡, 뭐 배달의 민족, 뭐 당근마켓, 뭐 토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주요 IT 기업들을 약간 좀 이니셜로 따가지고 맞아요. 만든 신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꿈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나 그런 대기업보다도.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런 변호사가 되고 나서도, 법조인이 되고 나서도 검사나 판사 이런 거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IT 기업 가가지고 사내 변호사, 스톡 옵션 받고, 이게 사실 가장 원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약간 좀 그런 게 대세가 되었는데 30년이 넘게 이 IT 분야에서 계시면서 좀 깨달은 이런 최근에 걸맞는 그런 IT 업계에서 좋아하는 인재상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네카라쿠페 당토라는 그런 우리나라의 IT 선두기업들이 지금에서야 인기를 끈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닷컴 붐 시절에도 무수히 많은 기업들 중에 뛰어난 기업들이 있었고 거기에 인재들이 몰렸고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시절에 신랑감 1위가 변호사 의사를 제치고 IT 전문가였거든요. 진짜요? 그런 시절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 다음에 공대의 입학 커트라인이 서울대 의대보다 컨설팅 컴퓨터공학과가 더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와, 지금보다 훨씬 심했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인문계에 계신 분들은 사법고시 또는 로스쿨을 나와서 판사 검사 되는 거, 그게 꿈이실 테고, 이공계에 계신 분들은 의사 되는 거. 아직도 의사잖아요. 그때는 IT 엔지니어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이 이렇게 선도가 높았거든요. 지금 네카라쿠페 당토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닷컴 시절에 IT에 뛰어들었던 분들과 비슷한 분들이라고 봐요. IT의 미래를 믿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그래서 IT에서 잘
나가고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게 연결되는 거지만 항상 늘 깨어있고 그 다음에 항상 공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IT 분야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유능한 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그걸 두고 제일 먼저 벤처 창업을 하고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인생을 거는 거죠. 결국 그런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해야 더 젊은 분들이 IT 분야에 뛰어들 거고 그래야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한때는 불렸던 테란로예요. 여기가 테란로가 한때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렸어요. 아, 그렇구나. 예.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테란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나라도 그런 IT에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거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기업을 창업하고 생태계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칼룹의 당토라는 회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독과점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문어발이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 머물고 이런 한계들은 좀 극복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후자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국내 시장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사실 뻗어나가야지 진정한 또 플랫폼 IT 기업이. 네이버는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카카오나 이런 쪽은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90년에 IT 회사 입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이렇게 IT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계신데 이 IT 업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딱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네. 끊임없는 호기심. 호기심. 네, 다시 말해서 탐구 정신이에요. 제가 90년에 삼보컴퓨터 입사하고 나서 제가 IT 업계를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입사원일지라도 고참사원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계속 바뀌니까. 그러네요. IT 네. 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고참이 몰라요. 오히려. 신입사원들이 더 빨리 캐치하고 금방 고참한테 가서 아니 선배님 이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절대 고참한테 눌리지 않는 그런 업계라서 정말 잘 선택했다 생각했고 그렇게 저는 그런 환경에서 늘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분들이 IT 업계에서는 가장 행복하게 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반대가 됐죠. 저는 이제 네. 신참들한테 이제 막 쫓기는 공부하지 않으면 밀리는 이런 입장이 된 거죠. 근데 뭐 30년이 넘게 이렇게 계속 계신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습득하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저희가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라고 보는데요. 돌이켜보면 그런 훌륭한 분들을 참 많이 스쳐보냈어요. 뭐 그런 진짜 지금 이름만 하면 얘기만 다 알만한 분들도 제가 또 옆에 잠깐 있었던 적도 있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아직 저는 뭐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IT 업계에 쭉 있으면서 나름 행복한 그 생활을 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IT 트렌드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고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대화를 나눴지만은 IT 산업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IT가 전 산업에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 IT를 빼놓고서는 지금 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 최근에 출간하신 책 잘 읽어보신다면은 투자 관점에서도 아니면은 내가 뭐 비즈니스나 뭐 취업 관점에서도 분명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30년 넘게 이 IT계에서 계속해서 종사하신 살아계신 역사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분명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환 이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